네,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간 엠팟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17일인데요. 오늘 한국 경제가 정말 기묘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맞아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공식이 그냥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시중에 돈을 푸는데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게 마치 불 끄려고 물을 부었는데 불길이 더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한국은행이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국채 금리는 오르고 심지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했더라고요. 8개월 만에 최고치죠. 네, 맞아요. 대체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기묘한 현상의 뿌리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PF 문제부터 이게 또 어떻게 금리와 환율 시프까지 이어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샅샅이 추적해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일종의 경제 계기판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상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나요?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계속해서 RP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에 단기 자금을 공급해 왔거든요. RP 매입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진 국채를 담보로 아주 짧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급전이 필요한 은행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아하, 일종의 단기 응급 처방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약발이 안 들었군요. 네,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3년 3개월 만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아예 직접 사들인 거예요. 와, 직접요? 네, 이건 차원이 다른 조치예요. 중앙은행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시장의 플레이어로 직접 뛰어든 거니까요.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1조 5천억 원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값어치인 금리는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번엔 시장이 그 신호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반대로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옆집에서 연기가 살짝 피어오르는 걸 봤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갑자기 소방차 3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서 그 집에 물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럼 다행이다. 불을 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세상에 저 집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불이 났구나 하는 공포감이 먼저 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를 딱 그렇게 본 거예요. 한국 경제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불이 났구나. 중앙은행이 비상수단까지 동원할 정도면 상황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 불안감이 네, 그 불안감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 돼서 국채에 덧붙었고 결국 금리를 밀어올린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위기의 경보음으로 들린 셈이죠. 와, 구원의 신호를 공포의 신호로 해석했다니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불씨, 그 연기의 진원지는 대체 어디일까요? 아마도 전국 곳곳에 멈춰서 있는 건설 크레인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 시작점은 바로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PF. 정말 말은 많이 듣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대출하고는 다른 거죠? 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PF는 회사의 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미래 수익이요? 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분양이 잘 될 거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사업 자체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비가 오르는 등 계획이 틀어지면 돈을 갚을 방법이 막막해집니다. 그 프로젝트 외에는 다른 담보가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카드 한 장만 잘못 빼도 와르르 무너지는 젠가 게임 같네요. 맞아요.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군요. 지금 그 위험에 노출된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요. 부실 우려가 있는 PF 위험 노출액이 무려 2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21조요. 와, 전체 PF 대출의 1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터지면 단순히 건설사 벽곳이 망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요.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제1금융권까지 충격이 번지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작은 종양일 때 손을 썼으면 됐을 텐데 왜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도록 방치된 건지 궁금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의 둔촌주공 사태를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꼽더라고요. 아, 둔촌주공 사태요? 네, 그 사건이 시장에 아주 잘못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시 둔촌주공이 1만 2천 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멈추고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면서 자금 시장이 얼어붙어 PF 대출 연장이 실패했습니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정부랑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사실상 구제에 나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정말 살얼음판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그때 정부가 둔촌주공을 원칙대로 처리했다가 정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왔다면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불가피한 결정 아니었을까요? 그게 바로 정책 당국이 빠지는 가장 고전적인 딜레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났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단기적인 처방이 결국 더 큰 병을 키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정이 시장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대마불살 신호를 아주 선명하게 새겨버렸어요. 결국 위험해지면 정부가 구해주겠지? 라는 믿음,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에 쫙 퍼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성을 깐깐하게 따지기보다는 일단 버려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2년에 아프더라도 작은 수술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가 3년 만에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뇌관으로 커져버린 셈입니다. 고문 상처를 제때 도려내지 않고 밴드만 붙여뒀다가 괴사가 시작된 거죠. 내부의 병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충격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섰어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직접 나서서 위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상황이 심각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과거 IMF 외환 위기처럼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위기는 위기인데 전통적인 위기는 아니다. 이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지금의 환율 위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총재의 설명을 빌리자면 지금의 고환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종류의 위기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이에요. 수입 물가가 오르니 국내 물가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죠. 한은은 환율이 지금처럼 1,470원대를 유지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2.1%가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렇죠. 대다수 서민은 생활비 부담이 커지죠. 이런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이례적인 고환율의 원인으로 이 총재는 무엇을 지목했나요? 바로 내부적인 수급 쏠림 현상을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주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국민연금이요? 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요? 사실 환해지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해지는 말 그대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환율을 고정해두는 금융 계약입니다. 미리 위험을 막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1억 달러어치 샀다면 나중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달러를 파는 선물 계약을 맺어두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이 너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역이용해 한쪽으로 쏠림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아, 국민연금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총재가 패를 다 까놓고 게임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부동산 PF라는 내부 내관이 시장 불안을 치우고 그 불안감이 금리를 밀어올리는 와중에 환율까지 급등해서 물가와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일종의 계기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계나 연료계를 보듯이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 그거 아주 유용하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부터 알려주시죠. 첫 번째 계기판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현재 2.8에서 2.9%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 금리가 4%를 향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이건 첫 번째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왜 하필 4%인가요?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그런가요? 4%는 심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임계점입니다.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심각하게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이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아, 더 중요한 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국고채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4%라는 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서 7%대로 향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와, 6, 7%요? 네, 그 정도 수준이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가계부채 문제가 순환위로 떠오를 수 있는 위험한 레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기판은 아무래도 환율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1,480원 근처인데 만약 1,500원 선을 강하게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른다면 1,500원이요? 네, 그건 국내의 위기가 국제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금을 빼나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니까요.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환율 방어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실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 이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게 돼요. 아, 실탄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면 우리 방어선의 체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시 문제의 근원인 PF로 돌아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평균 수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따로 봐야 하는 게 있군요. 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권, 특히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의 연체율을 따로 떼어봐야 합니다. 이들이 광산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이들 업권의 연체율이 10%에 육박한다면 내부의 폭탄이 정말 터지기 직전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지표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외국인 자금 동향입니다.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죠. 그렇죠. 국내 채권이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에 수조 원씩 꾸준히 순매도, 즉 팔고 나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탈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쥐들이 먼저 탈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르는 한국 경제의 역설적인 상황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내부의 뇌관이 시장 전체의 불신을 키우고 이게 또 금리와 환율이라는 외부 지표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네, 여러 위기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단서도 있습니다. 오, 희망이요? 네, 정부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5%에 불과한 PF 사업 구조를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자기 돈은 5%만 놓고
남의 돈 95%로 거대한 사업을 벌이던 위험천만한 레버리지 관행에 제동을 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개발사가 사업의 위험을 더 많이 책임지게 만드는 구조적인 변화죠. 이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수년간 이어져 온 고위험 저책임 개발 방식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실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만들어본 5가지 경제 계기판은 미래를 100% 예측하는 수정 구술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지표들을 꾸준히 살피신다면 다가올 변화의 파도 속에서 허둥대지 않고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와 함께 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이 정리되고 건강한 자산이 죗값을 받는 기회도 존재한다는 점을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지금의 혼란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 각자의 자산을 점검하며 무엇이 단단한 반석 위에 있고 무엇이 위태로운 레버리지 위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